시청자와의 깊이 있는 소통, 리얼 비평 탐나는 TV. 오늘도 시청자를 대표해서 MBC 프로그램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주실 패널들과 함께합니다. 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 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먼저 살펴볼까요? 울릉도, 오케스트라, 올드카, 위기 가구. 먼저 올드카라는 단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네, 지난 7일 방송된 놀면 뭐하니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 놀모 보건소에선 아버지의 30년 된 올드카 복원을 신청한 의뢰인이 등장했는데요. 전국 각지에서 실력 있는 기술자들이 모인 끝에 단 18일 만에 차를 완벽 복원해내며 눈길을 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께는 30년 된 갤로퍼가 있어요. 우와, 이 차! 높은 난전도로 달려온다. 옐로우. 이 차량이 30년이나 됐으면 네. 중간에 좀 뭐 가족분들도 그렇고 아버님 좀 다른 차량으로 맞아. 안전을 위해서라도. 아버지가 하고 계신 일이 이제 건축 쪽 일이세요. 네. 타일 거 시공하시고 이런 거 하시는데 이게 아직도 힘이 너무 좋고 일하러 다니시기에도 좋고 하다. 60년대를 함께한 세월의 흔적이자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졌던 노력과 헌신의 인생을 함께 했기 때문에 이거 뭐 이렇게 버려지지 못할 것 같아. 진짜. 앞으로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놀모 보건소에서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기가 막히다. 안쪽으로 다시 해서 그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도어가 안 되는데 안쪽 쪽. 예, 여기 있어요. 예. 엄청나게 지금 부식도 많이 돼 있고 변형도 좀 많이 돼 있네요. 이쪽을. 네네네. 어떻게 한번 해보시죠. 해보자가. 야, 이거 여길 또 다 왔네. 우리 흔손익 명장님하고 우리 또 엔지니어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신 것 같아요. 대장님. 기간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걸린 겁니까? 지금까지 해서 한 총 18일 정도 소요됐습니다. 원래 이게 한 반년짜리 프로젝트는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예, 그 정도 기간이 걸립니다. 대략적인 복원 과정이 좀 어떻습니까? 의뢰자분께서 좀 오래 타고 네. 싶다라고 말씀하셔서 일단 엔진을 가솔린 엔진으로 시내나 어디나 운행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겠네요. 그전엔 노후차라 못 들어오는 거죠. 못 들어오죠. 전국 어디든 지금 진짜야. 급이야. 새해 첫 복원 프로젝트 갤러퍼. 이 차의 복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와! 이게 그 엠블럼부터 시작해가지고 야, 문이 이렇게. 아버님, 그 라디오 하면 저 안테나 한번, 그 라디오 한번 켜보세요, 아버님. 저 안테나 올라오는 거 봐요, 아버님. 안테나가 없었는데. 올라오잖아. 빼갔었는데. 이 디자인, 이것도 그대로. 원래 그대로 아니, 그러니까요. 원래 있는 그 천장. 트럭을 그러네, 이 위에. 와! 6기통 3000cc. 이거 수리가 아니라. 너무 좋다. 이건 새 차예요. 앞으로 오랫도록 잘 타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쳐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다. 너무 고생했지. 이 차 타고 여행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갔다 와야 돼. 이번 올드카 복원을 지켜본 시청자들 반응 어땠습니까? 댓글 살펴보면요. 30년 동안 한 차량만 고집해서 타오신 아버님도 대단하시고 한 가정의 추억이 담겨있는 차를 다시 복원시켜준 분들도 정말 대단하네요. 장인들의 표정에서 자부심과 뿌듯함이 느껴져서 뭔가 더 뭉클했네요. 차 한 대 행복해하시는 모습 보니 저도 같이 행복해지네요. 엔지니어분들, 기획하신 놀모어 제작진분들 고생하셨습니다. 프로젝트를 이끌어간 제작진과 이 기술자들의 노고를 높이 사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뜻밖의 선물을 받은 아버님의 벅차오르는 감정이 지켜보는 이들에게까지 잘 전해진 방송이었어요. 이 올드카 복원은 이야기와 감동 그리고 그 흥미가 잘 조화를 이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이 30년 전에 이 자동차를 의뢰인의 어머님께서 아버님에게 선물하신 거잖아요. 30년 동안 여러 생업의 현장을 누비면서 뭐 긁히기도 하고 찌그러지기도 하고 근데 이 자동차와 의뢰인 가족의 이야기는 저는 이 단순히 이 가족들만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경제를 일으켜왔던 그 60대 아버지들의 어떤 일상과도 이렇게 겹쳐지는 것 같아서 좀 코끝이
찡한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또 차를 보고 난 후에는 오랜만에 이 가족 여행을 떠나는 모습으로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 사진은 의뢰인이 12살 때 이 차를 타고 여행 가서 찍었던 사진과 같은 구도였어요. 그래서 이 사진들을 비교해 보면서 복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가족들을 훨씬 더 공고하게 해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 그래서 순정 올드카가 가지는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던 방송이기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우려됐던 거는요. 결과적으로 이 에피소드가 좀 하나의 거대한 제조사 광고로 기능하게 된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조사가 엄청난 비용하고 노력을 기울여서 차를 복원한 것도 맞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 덕분에 30분 넘게 사실은 이 제조사의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유재석 씨 말처럼 돈이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닌 건 맞지만 동시에 돈이 있다고 할 수 있는 PPL이 아니었던 것도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염두에 두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근데 이거 보면서 이게 PPL이구나라는 생각을 사실은 하지 않고 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열광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올드카 복원이거든요. 저도 이제 자동차 관련 영상 컨텐츠들 많이 구독해서 좀 보고 있는데 보통은 이제 복원하거나 리스토어할 때 순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좀 탄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의미 있었던 거는 이 제작을 한 회사에서 엔지니어분들이 직접 나와서 원형 그대로 복원시켰다라는 게 정말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사실은 이런 컨텐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복원하는 그 과정도 사실은 영상이 좀 많이 담겨야 되는데 그게 너무 좀 짧게 끝났다라는 점이 하나의 아쉬움으로 좀 남았습니다. 다음 키워드 오케스트라입니다. 이승환 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지난 5일 방송된 실화탐사대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창단 15주년을 맞은 시각장애인 오케스트라를 만나봤는데요. 여러 어려움을 딛고 입단한 단원들의 사연을 들어보는 한편 어둠 속 연주를 통해 진한 감동을 전했습니다. 하나, 둘, 앤. 시각장애 음악인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그 시작은 15년 전이었습니다. 제 꿈이 시각장애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젓는 사람도 없고 함께 듣고 함께 호흡을 맞춰서 하는 오케스트라 세계 하나밖에 없는 오케스트라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12명인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시각장애인 오케스트라를 창단하게 됩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뜻을 모아 꿈을 이뤘습니다. 세계 최초의 시각장애인 오케스트라. 프로미와 집을 나서는 재현 씨. 요즘은 학교 연습실을 찾는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30 여기네. 며칠 뒤에 있을 오케스트라 15주년 연주회 때문인데요. 모든 곡을 외워서 기억에 의존해 연주를 해야 하는데요. 저는 점자 악보를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좀 힘들어요. 여러 번 듣고 여러 가지 버전도 많이 듣고 그래서 나만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오케스트라 단원이 된 경석 씨도 음악으로 삶이 밝아졌습니다. 사실 경석 씨의 손으로 비올라를 연주하기엔 무리였습니다. 태어나고 3일 만에 우리 경석이 손을 봤나 봐요. 경석이 누워있는 자리로 가서 기어가가지고 손가락을 확인했거든요. 그리고 태어난 지 2달 뒤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을 암흑 속에서 살게 할 수는 없었는데요. 그래서 찾아준 평생 친구가 음악이었습니다. 절망하고 방황하던 시절을 보내고 오롯이 음악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경석 씨.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봤을 때 장애인이라는 프레임을 씌우지 않고 정말 차별 없이 이렇게 봐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하트챔버의 그런 어떤 모토와도 같은 거예요. 오늘은 새로운 무대입니다. 저희가 창단 15주년 기념 콘서트인데요.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런데 공연 중에 무대가 서서히 어두워집니다. 모든 불빛이 꺼지고 오로지 소리에만 집중하는 시간. 어둠 속에서 관객과 연주자가 하나가 됩니다.
희망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의 소식으로 따뜻하게 채워진 시간이었습니다. 시청자들 반응 어땠을지 궁금해요. 네, 댓글 살펴보면요. 단원 한 분 한 분 모두 존경스럽네요. 행복하게 음악하시는 모습들 감동이에요. 희망의 증거가 되신 분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애쓰셨을지 생각하니 연주하시는 걸 보고 눈물이 났어요. 앞으로도 행복한 음악인으로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수많은 노력 끝에 음악에서 행복을 찾은 단원들의 모습을 응원하는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위원들도 방송 통해서 다양한 감정 느끼셨을 것 같아요. 장애인이라는 프레임을 씌우지 말고 차별 없이 봐달라. 그 단원 김경석 씨가 이런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번 에피소드를 가장 좀 잘 요약해주는 그런 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방송 후반부 그 예술의 전당에서 했던 15주년 그 기념 공연이 가장 인상적이었는데요. 공연 중간에 불 끄고서 오신 관중들한테 소리에만 좀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게끔 해준 부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장애인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 혹은 한 개인으로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준 가장 좋은 사연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시각장애인 오케스트라가 존재한다는 사실 처음 알게 돼서 좀 되게 놀랍기도 했고, 이들이 모든 정말 음악인들이 꿈꾸는 카네기홀에서 앙코르 공연을 했다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어느 순간 좀 놀라움을 넘어서서 좀 자랑스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좀 이들의 활약상이 같은 상황에 있는 이 시각장애인들에게 어떤 희망과 도전의 좀 롤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좋았고요. 실제로 이 악단의 그 트럼펫 연주자인 강재현 씨 같은 경우에도 서울명학교에 찾아와서 연주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시각장애인인데 오케스트라를 할 수 있구나. 그때 감명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때 그 이후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매년 연주를 쫓아다니면서 저긴 내가 갈 곳이구나. 이제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 다수의 시각 장애인들이 보통 이제 안마업을 통해서 사회 경제적인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번 사례처럼 시각 장애인도 좀 더 다양한 직종으로 이렇게 좀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라는 그런 사회적 인식을 마련하는데도 이 프로그램이 좀 유의미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방송이 장애인 예술가를 다룰 때 범하기 쉬운 오류가 비장애인도 힘든 일을 장애인이 해냈다라는 식의 어떤 인간 승리 서사를 쓰는 거잖아요. 이게 자칫하면은 장애인은 이런 일을 하기 어렵다라는 인식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더 강화하기가 쉬운 전개잖아요. 이번 실화탐사대 에피소드도 사실은 이런 오류를 범하기가 딱 좋은 아이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뻔한 접근을 피해보려고 노력하는 흔적이 보여서 좋았습니다. 단원들 개개인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에 집중을 하고 또 행복해하는 모습에 집중을 해서 장애라는 프레임에 가두는 게 아니라 꿈을 향해 노력해가는 훌륭하고 성실한 연주자로 평가받기를 바라는 단원들의 바람에도 굉장히 부합하는 접근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식의 접근이 좀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편견을 강화하는 접근에서 벗어나 그들의 열정에 더 집중했기에 더 큰 울림을 가져다 준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울릉도입니다. 이거는 무엇과 관련된 단어인가요? 네, 1월 8일 방송된 물 건너온 아빠들과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BBC 방송 사고로 유명세를 탔던 로버트 켈리 가족이 등장을 했는데요. 독도 방문이 꿈인 켈리 교수의 버킷리스트를 이루기 위해 다 함께 울릉도로 가족 여행을 떠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울릉도에 가자.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릉도까지는 약 3시간 10분 정도 소요될 예정이나 진짜 오래 걸려요. 네. 가보셨어요? 한번 가봤어요. 저는 갔을 때 비가 오고 리딩 씨도 가봤구나. 예. 울릉도 다 왔다. 울릉도가. 와, 드디어. 했어. 진짜 가보고 싶었는데. 오, 이제 육지로 내려가고 있어. Wow. 우와. That's really pretty. 오. What is that? Lighthouse? 얘네야, 다이빙 할 거야? Yes, sir. 네, 인사하러 가자. 인사하러. 들어가면 귀가 아플 거예요. 물속에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지요. 괜찮니? 오케이? 이렇게 할 거예요. 밑에 있으면 이렇게 수어로 말을 하잖아요. 근데 사인으로. 이거는 올라가고 싶다. 싶다고. 근데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좋다. 오케이 그럼. 또 막 표정도 막. 근데 그 바로 이제 끌고 맞아 올라가요 바로. 오, 얘나 멋있어. 혼자서 들어갔나? 얘네 찍어, 근자 누나.
We're taking the video. 아빠도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 봐요. 그러니까요. 아빠 안 들어가는 게. I can swim, but I haven't gone scuba diving in a long time, and honestly, I have a pretty bad head cold. Good job, baby. 아, 귀가 아파, 귀가. 되게 그 미국스러운 육아예요. 그냥 한번 경험해 보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게요. 위험한 것도 해보고. 아침에 일출. 그러니까 일출? 해 뜨는 거 보러 갈 거야 내일 아침에? 근데. 일찍 일어나면 나도 할 거예요. 그렇지만 같이 갈 거예요? 미국에서는 일출 보는 문화 잘 없으니까 지금 많이 생소해 하실 거예요. 안에다 이거 입고 입자. 응, 알았지? 예나야 일어나. 엄마 머리끈 다 갖고 왔는데 머리끈이 어디 갔지? 누나 5분 남았어. 갑시다. 오케이, 갑시다. 바다 위다. Wow, oh, that's nice actually. Look at the color. It's like pink. 오늘 저기 저기 있다. 보여 예나야 저기 봐봐. 저기 It's a little 있어봐. yellow. 저기 핑크색 저기 보여 네, 가운데. 맞아요. 아 보인다. 소원 빌어야지. 소원 빌어. I'll make a wish. 로버트 켈리 가족은 6개월 만에 물 건너온 아빠들의 재출연에서 근황을 보여줬습니다. 위원들도 오랜만에 본 얼굴 반가웠을 것 같아요. 6개월 만이었는데 남의 아이는 진짜 빨리 자라는구나. 아이들이 부쩍 성장해 있어서 좀 많이 놀랐습니다. 포항에서 이제 배 타고 가는 내내 피곤해하면서 약간 조는 모습이라든지 그다음에 멀미까지 하는 그 켈리 교수 모습이 사실은 요즘 아빠들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공감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들 유섭이가 아빠를 이제 개복치라고 부르는 이유가 아빠 유섭이 뭐라고 불러? 개복치. 아이고 아주 깊게 들었구만. 아빠! 어이없어. 제 아들도 저한테 왜 맨날 누워서 핸드폰만 보냐 이런 말 자주 하기 때문에 좀 뜨끔하는 부분이었고요. 아쉬웠던 점은 이 방송 처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외국인 아빠들의 어떤 교육관이라든지 생활 모습 이런 부분이 한국 아빠들과의 좀 차이점으로 많이 부각됨으로 인해서 양육 방식이라든지 교육관에 대해서 좀 느끼는 바가 컸는데 최근에도 물론 그런 게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차별점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감과 차이를 함께 느끼는 이 프로그램의 재미 포인트를 살려줄 수 있는 기획이 좀 더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독도라는 곳이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치와 국제관계를 이제 연구하는 교수답게 독도를 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딱 울릉도에 입도를 하고 나니까 이 켈리 교수의 거대한 꿈은 그냥 꿈일 뿐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역시 아이들과 함께하니까 아이들이 재밌어하는 것들로 가죠. 그래서 유서위를 위해서 아쿠아리움을 간다든지 예나를 위해서 스킨스쿠버를 하게 해준다든지 이런 점들이 상당히 흥미로웠고요. 두 번째 날 이제 일출을 보러 갈 때 엄마는 이제 아침부터 엄청 바쁘죠. 준비도 해야 되고 해는 막 벌써 밝아오는 것 같고 시간을 놓칠 수가 없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해가 이렇게 빵끝 나와주면서 일출을 보고 소원을 빌죠. 근데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뭐 새해 첫날이라든지 어떤 의미 있는 날 일출을 보면서 마음을 다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나왔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무언가를 끝내고 나서 거대한 파티를 하며 밤새 그것을 서로 즐기는 이런 문화가 있다고 하니까 서양은 좀 성과 중심이라면 우리는 초심 중심이 아닐까? 이런 문화의 차이도 보면서 이것이 정말 글로벌 반상회에서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들이 육아를 하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이제 아빠들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긴장하는 부분도 있어요. 저렇게 모범적인 아빠가 있어 하면 이제 상대적으로 자기의 상황을 이제 비춰보게 되는데 저는 이제 켈리 교수가 나오면 너무 좋아요. 하품을 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어떨 때는 약간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내가 저 정도는 아니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보면서 저는 좀 켈리 교수를 응원하게 되는데 사실 켈리 교수가 정치학 교수이자 학자거든요. 그런데 일반 대중들에게는 이제 BBC 아빠로 워낙 잘 알려져 있죠. 이번 회차에서도 보면 다시 한번 좀 일약 스타가 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어요. 바로 이제 라디오 방송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숙소에서 방에 들어간 순간이었는데 엄마 아빠 어디 있어? 어? 아빠. 안 돼.
과거 2017년보다 아내분이 훨씬 더 민첩하게 그 상황을 파악하고 아이들도 상황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제2의 방송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번 그 울릉도 여행기 같은 경우에는 흔히 이제 아이들에 집중한 이런 육아 프로그램들에서 부모들은 좀 소외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모들의 소망 같은 것을 이 버킷리스트라는 콘셉트를 통해서 살려놨다는 부분에서 좀 더 좀 의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위기 가구입니다. 유현 위원이 준비하셨죠? 1월 2일 방송된 뉴스데스크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 바로 간다 코너에선 취약계층의 위기 신호에 관해 다뤘는데요. 도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위기 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발벗고 나선 사람들의 모습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서울 성북구의 한 재개발 예정지. 지역 주민인 자원봉사자 2명과 동네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쪽으로 가십시다. 여기서부터 좀 사는 게 힘드신 분들이 많아요. 이런저런 쪽지가 붙어있는 대문이 보입니다. 10월까지 가스 사용량을 측정하지 못했고 안전점검도 못했으니 연락달라는 메모입니다. 이게 지금 11월 3일까지잖아요. 여기 주민센터에다가 연락해가지고 한번 보라고 해야 되겠네. 골목길 끝자락에 있는 또 다른 집. 이 집이 문제다, 이 집. 이상하다. 왜 우편물 많이 써야지? 이것도 다 기형 붙어 있네. 너무 많다. 이런 집은 주민센터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구석구석 다니는 봉사자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쉴 때도 있습니다. 이건 연기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 저기 도시가스 나오는 거. 아, 여기는 사람이 살고 있다는 증거네. 그럼 여기는 안심이 되는 거야. 이들은 서울 성북구의 위촉을 받아 위기가구를 현장 발굴하는 주민들로 약 석 달간 위기가구 22곳을 찾아냈습니다. 눈 쌓인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골목. 집배원이 복지 서비스 안내가 담긴 복지 등기를 배달합니다. 집배원입니다. 구청에서 복지 근무를 왔고요. 배달을 마친 집배원은 펜을 꺼내 들더니 위기가구 점검표를 작성합니다. 독촉장이나 우편물이 쌓여 있는지, 부재 중인데도 TV가 켜져 있는지 등입니다. 위기가구에 징후가 있다고 지목된 가정에 등기를 배달하면서 추가 위험 신호가 있는지 점검해 지자체에 알리는 겁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야쿠르트 판매원들이나 퀵서비스 기사가 위기가구 발굴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숨진 이른바 수원 세모녀와 신촌모녀는 여러 위험 신호에도 지자체의 손길이 닿지 않았습니다. 2달마다 500만 건 안팎의 위기가구 정보가 쏟아지지만 4만여 명 수준의 사회복지 공무원으로는 역부족인 겁니다. 발굴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측면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만 집중해서는 또 다른 사각지대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보다 정교화하고 나아가 발생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복지 안전망 구축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자원봉사자들부터 요구르트 판매원, 집배원까지 혹시나 있을 위기가구를 찾아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이들의 모습을 담아낸 보도였습니다. 시청자들 반응 어땠어요? 네, 댓글 살펴보면요. 최근에 마음 아픈 소식들을 듣고 나니 이런 뉴스가 더 눈에 들어오네요. 집배원들이 이런 업무도 담당하시는군요. 우편 배달만으로도 경무일 텐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각 지역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왜 활용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처럼 위기가구를 찾아내려는 노력에 응원을 보내는가 하면 현재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하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이날 보도는 복지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멘트로 마무리됐습니다. 복지 사각지대가 더 커지기 전에 하루빨리 시스템 정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위기 가구를 찾아내는지 이것을 사례별로 보여줬던 건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스나 수도, 전기 같이 생활 반응들을 이렇게 직접 체크하시는 자원봉사자분들의 어떤 그 활동도 굉장히 의미 있었고요. 또 우편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TV를 한 채널만 계속 두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걸 체크해 주시는 집배원분의 그 일상도 집배원분들이 이런 일까지 하시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회의 여러 구성원들이 위기 가구들을 관리해주고 있다는 것은 좀 긍정적인 부분이긴 했지만 이런 분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업무를 하고 있나 이런 게 설명이 좀 없으니까 사실은 좀 약간 이 뉴스 자체에 대해서 궁금증이 더 많아지는 부분이 있었고요. 특히나 위기 가구라고 하면 어떤 가구들을 위기 가구라고 정의하는지 그 정의도 좀 모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비록 3분짜리 짧은 뉴스 코너이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어떤 요소들에 대한 설명은 좀 필요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현장성이 돋보였던 뉴스였던 것 같아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보다 이제 정확하게 발굴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민간과 사람들과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를 좀 생생하게 보도한 부분이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위기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라는 뉴스 말미에 결론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다만 현재 이런 위기 가구 발굴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면서 좀 구체화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지 안전망 구축이라는 해법도 좋아 보이긴 하지만 좀 추상적이고 일반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뉴스의 심층성 측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남는 보도였던 것 같습니다. 2달마다 500만 건씩 위기 가구 정보가 쏟아진다는데 사회복지 공무원 숫자는 고작 4만 명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이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리포트였고요. 이렇게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자체의 위촉을 받은 주민들이 직접 나서야 할 정도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이걸 이제 마냥 훈훈한 뉴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웠던 리포트였습니다. 본업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복지 업무에 위기 가구를 찾아내는 업무에 합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의 숫자가 적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짚어주고 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짚어줬다는 점에서도 저는 좋았던 리포트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대책 마련을 위해서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안전망 구축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이 후속 보도들도 지속적으로 좀 팔로우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체로 심층적인 정보가 부족했던 점을 아쉬움으로 꼽아주셨는데요. 꾸준히 문제의식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는 사안인 만큼 뉴스데스크의 지속적인 취재가 이어지기를 바라봅니다.